이 질문만큼은 북한에서보다 남한에서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보이고 옆 건물에서는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옵니다. 평범한 나만의 밤 풍경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평범함 속에서 오늘도 어떤 질문들을 떠올립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나요? 김정은을 직접 본 적 있어요? 탈북하면서 총 맞을 뻔한 적 있죠? 남한에 온 지 어느덧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너무 직접적이어서 답하기 힘들었고 어떤 질문들은 제가 경험한 북한과 너무 달라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입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북한에도 사랑이 있나요?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조금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손님은 제 표정을 보고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이상한 질문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은 제가 남한에서 12년간 받았던 수백 개의 질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도 사랑하는지, 웃는지, 우는지, 꿈꾸는지를 묻는 그 질문은 결국 북한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를 묻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공책에 적어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질문들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북한의 극단적인 면만을 확인하려는 질문들. 정말 쥐도 잡아먹었어요? 공개 처형? 직접 봤죠? 둘째, 북한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보는 질문들.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을 진짜 신으로 믿나요?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았죠? 셋째, 탈북 과정의 위험만을 궁금해하는 질문들. 브로커한테 얼마 줬어요?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할 뻔했죠? 저는 이 질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었고 언론을 통해 보는 북한은 늘 극단적인 모습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어떤 분들은 듣고 싶어 하는 답만 듣습니다. 역시 북한은 지옥이구나 라는 확인을 원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북한도 살만한 곳 아니었어요? 라며 제가 겪은 고통을 축소하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10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만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왜 대답하기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질문 뒤에 숨겨진 오해는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습니다. 질문이 바뀌면 이해도 바뀐다고.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쌍한 사람 혹은 특이한 사람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13년 제가 처음 하나원을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정착 도우미 선생님이 저를 처음 마트에 데려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큰 마트였는데 저는 입구에서 그만 멈춰 섰습니다.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밝은 조명, 너무 많은 사람들.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여기는 장마당 10개를 합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과일 코너로 갔습니다. 사과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과 하나 사려면 장마당을 3바퀴는 돌면서 제일 상한 부분이 적은 걸 골랐는데 여기는 어느 걸 집어도 다 멀쩡했으니까요. 그때 옆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선생님께 작은 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 아가씨, 북한에서 왔나 봐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생 많았겠다. 여기는 뭐든 다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불쌍한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 물론 저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했고 남한 생활이 낯설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사랑했고 웃었고 친구들과 수다 떨었고 꿈을 꿨습니다. 저는 탈북민이기 전에 그냥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호기심, 동정, 때로는 불편함. 그 표정들 뒤로 수많은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출신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면접 보러 갈 때, 동네 주민들과 인사할 때, 처음 만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는 강원도에서 왔어요 라고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강원도에서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숨길 때마다 제 안에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왜 내 과거를 숨겨야 하지? 내가 북한에서 태어난 게 부끄러운 일인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을 피하지 않기로, 대신 제대로 답하기로 했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고, 궁금한 게 있다면 설명하고,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실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10가지 질문은 지난 12년간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입니다. 어떤 질문은 답하기 쉬웠고 어떤 질문은 밤새 고민해도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질문은 저를 화나게 했고 어떤 질문은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은 결국 이해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탈북민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굶주림과 독재자에 대한 질문. 북한에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나요? 이 질문은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마트에서, 식당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제가 하나원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언니는 첫날 밤 자기소개를 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고난의 행군 때 동생 둘을 잃었어. 고난의 행군.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대규모 기근이 있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수십만 명, 어떤 연구에서는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거의 모든 북한 주민이 누군가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언니는 그날 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97년 겨울, 언니의 집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급은 몇 달째 끊겼고 옥수수 한 톨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언니의 어머니는 산에 올라가 나무 껍질을 벗겨왔습니다. 그걸 삶아서 가족들에게 먹였습니다. 맛이 어땠냐고? 맛 같은 거 없었어. 그냥 뭐라도 배에 넣어야 했으니까. 언니의 동생들은 8살, 5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프다고 울었지만 나중에는 울 기운도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안고 울면서 계속 말했답니다. 조금만 참아라. 봄 되면 풀이 나온다. 그때까지만 참아라. 하지만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8살 동생이 먼저 죽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흔들며 소리쳤지만 아이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5살 동생도 죽었습니다. 언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난 건 2012년이었습니다. 그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가 끝난 지 1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 눈앞에서 누군가 굶어 죽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니요, 없었습니다 라고 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제가 살던 2000년대 후반에도 봄이 되면 풀죽을 먹는 집이 많았습니다. 옥수수조차 구하기 힘든 가정에서는 산에 올라가 풀을 뜯어와서 죽을 끓였습니다. 영양가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뭔가 배에 넣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다니던 공장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몸이 굉장히 마른 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그 아저씨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소식을 들었는데 집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진단명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통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겨울에 난방도 없이 견딜 수 있습니까?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이 모든 게 사치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낫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만으로는 전체를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북한에서 배부르게 먹는다는 건 굉장히 운이 좋거나 권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김정은을 직접 본 적 있어요? 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인데 제가 김정은을 직접 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여러분은 대통령을 직접 본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김정은의 나라로 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북한은 항상 김정은이 중심이고 북한 주민들은 그저 배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탈북민을 만나면 김정은에 대해 묻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김정은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존재는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먼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먼지가 있으면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초상화를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니까요. 학교에 가면 교실 정면에도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위대하신 수령님과 장군님께 경의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건 의무였습니다. 인사를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매일 아침 생활 총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인데 사실은 김정은 우상화 교육이었습니다.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어로 시작하는 발표를 듣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켜면 거기에도 김정은이 나왔습니다. 공장 방문하는 김정은, 군부대 시찰하는 김정은, 주민들과 악수하는 김정은. 뉴스의 80%는 김정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은 정말 김정은을 신으로 믿을까요?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이끌어 조선을 해방시켰고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다고 믿었습니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주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던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우리 먹여 살린다더니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하네. 공장 동료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위에서는 잘 산다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도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정은을 비판하는 말을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건 북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한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세뇌당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의심합니다. 다만 표현할 수 없을 뿐입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한 건 김정은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매일 배고프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감정은 미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그냥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남한에서 뉴스를 보면 김정은이 나옵니다. 미사일 쏘는 김정은, 군사 퍼레이드 참관하는 김정은.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향을 떠나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남은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제 친구들, 이웃들, 제가 알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그 체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김정은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존재는 제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나라가 아니라 김정은 체제 속에 갇힌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북하면서 총 맞을 뻔한 적 있죠? 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탈북 과정의 극적인 장면만을 궁금해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처럼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강을 건너는 장면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탈북 과정은 영화보다 훨씬 조용하고 길었습니다. 2012년 가을,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계기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았고 더 이상 북한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브로커를 통해 연락했습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야 해. 겨울이 되면 강이 얼어붙으니까 그때 건너면 돼. 저는 그의 겨울을 기다렸습니다. 11월, 12월 강이 완전히 얼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저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약간의 돈,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출발 전날 밤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꼭 다시 만날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브로커를 만나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쪽은 중국이고 이쪽은 북한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브로커가 국경 경비대의 순찰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은 안전해. 그 안에 건너야 해. 저는 얼어붙은 강 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얼음 위에 몸을 완전히 붙이고 숨도 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다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후 저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을 건넜습니다. 총 맞을 뻔한 적이 있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약 제가 조금만 늦었다면, 만약 순찰대가 저를 발견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탈북의 진짜 어려움은 강을 건넌 후에 시작됩니다. 중국에서 저는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척 집 다락방에 숨어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더 무서웠습니다. 총알보다 무서운 건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소리만 나도 깼고 낮에는 창문 밖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항상 긴장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브로커가 몽골로 가는 길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몽골까지 가면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몽골까지는 차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차 트럭 짐칸에 숨어 있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몽골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그곳 직원분이 저를 보더니 안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북한을 떠날 때도 안 울었고, 강을 건널 때도 안 울었고,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도 안 울었는데, 안전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북은 단순히 총알을 피해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탈북은 가족을 떠나는 것, 고향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의 진짜 어려움은 총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잃어야 했던 모든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과 사랑에 대한 질문. 북한 사람들도 휴대폰 써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가끔 웃음이 나옵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1950년대에 멈춰 있는 나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변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기 전인 2012년 평양에는 이미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남한의 휴대폰과는 다릅니다. 북한의 휴대폰은 손전화라고 부르는데 국내 통신망만 연결됩니다. 인터넷은 안 되고 국제 전화도 안 됩니다. 오직 북한 내부에서만 통화와 문자가 가능합니다. 저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너무 비쌌으니까요. 2010년 당시 휴대폰 한 대 가격이 미화로 약 $200 정도였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2에서 $3 수준이었으니 휴대폰 하나 사려면 몇 년치 월급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혹은 중국과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 일반 노동자나 농민은 휴대폰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샀습니다. 그날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자랑스럽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직접 전화를 걸어 보였습니다.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선 하나 없이 목소리가 들린다는 게. 하지만 휴대폰이 있어도 모든 통화는 감시됩니다. 북한 당국은 휴대폰 통화 내용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화로 민감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보위부에서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뭘 할까요? 주로 장사 관련 연락입니다. 오늘 쌀 가격이 얼마야? 중국산 옷 들어왔는데 볼래? 이런 식으로 장마당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휴대폰이 있으면 장사가 훨씬 수월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에도 불법 휴대폰이 있습니다. 중국 통신망에 연결되는 중국산 휴대폰입니다. 이걸 국경 지역에서 몰래 씁니다. 중국에 있는 친척과 통화하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려고요. 제가 탈북하기 직전 한 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브로커가 중국 휴대폰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만 중국 신호가 잡히니까요. 밤 10시쯤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여보세요? 친척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으니까요. 통화는 5분도 안 됐습니다. 너무 오래 통화하면 위치가 추적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 휴대폰은 정말 위험합니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던 사람 중에 중국 휴대폰 쓰다가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보위부에 끌려간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기술을 원합니다. 더 편한 삶을 원합니다.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쓸 수만 있다면 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술은 체제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검색하고 세계 뉴스를 보고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남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건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북한에도 휴대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휴대폰은 감시당하고 제한되고 통제됩니다. 북한의 기술 발전은 주민들의 자유가 아니라 체제의 감시를 위한 도구입니다. 북한에서도 연애해요? 사랑이 있나요?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이 있냐고? 물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설레고 고백하고 만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남한과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 사랑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북한에 있으니까요. 편의상 준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준혁이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전대 활동을 했는데 노래를 정말 잘 불렀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몰래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우리는 같은 공장에 배치됐습니다. 그때부터 자주 마주쳤습니다. 출퇴근길에 우연히 만나고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고 생활총화 시간에 옆자리에 있고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나중에는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준혁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쉬는 날인데 같이 산 올라갈래? 북한에서 데이트는 대부분 산이나 강가입니다.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카페도 없고 영화관도 제대로 없고 식당 가기에는 돈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인들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정상 근처에 평평한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이는 자기 꿈에 대해 말했습니다. 언젠가 평양에 가서 큰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저도 제 꿈을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야? 준혁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게 제일 어려운 꿈이잖아. 그날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애정 행각을 하면 안 됩니다. 키스나 포옹은 물론이고 손잡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산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 정도 만났습니다. 만남은 비밀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귀려면 양쪽 가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려면 당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성분이 맞아야 하고 집안 배경이 깨끗해야 합니다. 저희 집안은 성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일본 회사에서 일했다고 적대계층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도 못 가고 평양에도 못 갑니다. 준혁이네 집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였고 성분이 깨끗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봤어. 근데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부모님이 반대했다는 걸. 성분이 안 맞는다고 결혼하면 준혁이 미래가 막힌다고 말했을 거라는 걸.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예상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혁이는 평양으로 발령이 났고 저는 여전히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휴대폰도 없었고 편지를 보낼 용기도 없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랑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분이 맞아야 하고 당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안 배경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남한에 와서 저는 자유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카페에서 데이트하고 손잡고 거리를 걷고 부모님 허락 없이 만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났다면 준혁이랑 평범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궁금합니다. 준혁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결혼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저를 기억이나 할까?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준혁이도 저처럼 우리의 그 시간을 떠올릴까? 산이 바위에 앉아 손을 잡고 있던 그 순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체제의 허락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분이 맞아야 하고 집안이 맞아야 하고 당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북한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조차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사랑, 그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에서도 영화나 음악 들어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북한에도 물론 영화와 음악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영화, 음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제목은 민족과 운명이었습니다. 항일 투쟁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김일성이 일본군과 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화는 4시간이 넘었고 중간에 졸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의 영화는 대부분 교양 영화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체제를 선전하거나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재미를 위한 영화가 아니라 교육을 위한 영화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를 틀면 혁명가요가 나옵니다. 우리의 김정은 원수님, 당의 품은 내 집, 이런 노래들이 하루 종일 나옵니다. 처음에는 따라 불렀지만 나중에는 지겹습니다. 하지만 다른 음악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남한 노래나 미국 노래를 들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국산 DVD가 북한에 몰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DVD에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중국 영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걸리면 노동 단련대,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본 건 2010년쯤이었습니다. 친구가 DVD를 빌려줬는데 겨울연가였습니다. 우리는 밤에 커튼을 모두 치고 소리를 최대한 낮춘 후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온 건 제가 상상도 못했던 세계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화려한 건물, 맛있어 보이는 음식, 그리고 주인공들의 옷, 말투, 생활 방식.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북한 영화 속 사람들은 항상 진지하고 엄숙합니다. 웃을 때도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웃고 울고 화내고 사랑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한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왜 나는 여기서 태어났지?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우리 둘 다 잡혀갈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기 가야겠다. 남한에 가야겠다. 한국 드라마는 제 탈북 결심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남한이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남한이 드라마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한에서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말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남한에서 저는 자유롭게 영화를 봅니다.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극장에도 갑니다. 처음에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제 친구들은 아직도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볼까? 아니면 이제는 못 볼까? 요즘은 단속이 더 심해졌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영상물 소지하다 걸리면 예전보다 처벌이 더 세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건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건 금지된 세계를 엿보는 행위이고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는 시작이고 자유를 꿈꾸는 첫걸음입니다. 그 작은 DVD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북한에도 영화와 음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그게 북한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듣기 힘들었던 질문들. 북한이 그렇게 나쁜 곳이면 왜 탈북 안 하고 계속 사나요?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였습니다. 손님 한 분이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나쁜 곳이면 왜 다들 탈북 안 해요? 2천만 명이 넘는데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 손님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마치 제가 사는 게 선택인 것처럼 북한에 남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탈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짧은 답변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탈북이 왜 어려운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탈북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다 보초병에게 발각되면 총에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강을 건너다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거기서는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추위와 질병 속에서 죽어갑니다. 저는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지옥이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탈북을 시도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둘째, 탈북은 가족을 버리는 일입니다. 북한에는 연좌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탈북하면 그 가족 전체가 처벌받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심지어 친척까지.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시받고 최악의 경우 수용소에 갑니다. 제가 탈북했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고초를 겪으셨을 겁니다. 보이부에서 조사받고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혼자 외롭게 사셨을 겁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떠나면 엄마는 어떻게 되지? 하지만 저는 떠났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선택인지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셋째, 탈북은 돈이 필요한 일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려면 브로커가 필요합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까지 오는데 드는 비용이 미화로 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입니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2에서 $3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십시오. 5천 달러를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평생 모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민은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친척의 도움을 받습니다. 혹은 빚을 집니다. 저도 빚을 졌습니다. 중국에 있는 친척이 브로커 비용을 대신 내줬고 저는 한국에 와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줘서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탈북민이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넷째, 탈북 후에도 불안정합니다. 한국에 와도 삶이 바로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언어도 조금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차별도 받습니다. 제가 처음 면접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컴퓨터 할 줄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 회사는 저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거절당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왔다고 끝이 아니구나. 여기서도 살아남아야 하는구나.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북한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잘 모릅니다. 남한이 어떤 곳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는 거짓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탈북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떠날 이유를 모르니까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탈북하셨을까요? 가족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모든 걸 포기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떠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못했을 겁니다. 저도 오랜 시간 고민했고 수없이 망설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탈북 안 하냐는 질문은 공평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탈북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도박입니다. 그리고 그 도박에 성공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브로커를 만났고 강을 무사히 건넜고 중국에서 잡히지 않았고 한국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 잡혀간 사람들, 지금도 중국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탈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가족을 버리고 모든 걸 잃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지 않는 건 북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떠날 방법이 없어서, 떠날 용기가 없어서, 혹은 외부 세계를 몰라서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들은 왜 남한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이 질문은 제게 가장 상처가 됐던 질문입니다. 직장 동료가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왜 적응을 못해? 한국 정부에서 돈도 주고 집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는데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동료는 악의 없이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제가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게 왜 어려운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어가 다릅니다. 같은 한국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하다를 하다고 발음하는데 남한에서는 하다의 억양이 다릅니다. 어휘도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얼음보숭이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남한에 왔을 때 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잔 할래? 카페? 아메리카노?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 번은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였습니다. 손님이 담배 한 갑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담배 한 개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담배 한 개비를 주려고 했다가 손님이 웃으면서 갑이요, 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말을 못하지? 둘째, 문화가 다릅니다. 남한의 빠른 생활 속도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빨리 말하고 빨리 결정합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게 느렸습니다. 버스도 느리고 사람들 걸음도 느리고 시간 개념도 느렸습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의 개인주의도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집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보다 앞섭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개인이 중요합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선택을 하고 자기 책임을 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상했습니다. 왜 다들 혼자 밥 먹지? 왜 다들 자기 일만 신경 쓰지? 나중에 이해했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걸.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게 자유라는 걸. 셋째,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정착금을 줍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일자리를 구할 때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습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면접도 힘들었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나의 장점을 말하는 게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 집단의 성과를 말하는 게 자연스러웠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번 떨어졌고 결국 최저임금을 주는 곳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넷째,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일들이 지금도 악몽으로 나타납니다. 강을 건널 때의 두려움, 중국에서 숨어 살던 불안감,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 이 모든 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꿈에서 쫓기고 깨어나면 식은땀이 나 있습니다. 낮에도 갑자기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립니다.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선뜻 가기가 힘듭니다. 북한에서는 정신병이라는 게 큰 낙인이었으니까요. 그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섯째, 차별과 편견이 있습니다. 모든 남한 사람이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친절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다릅니다. 북한 사람이라서 그렇지. 탈북민은 믿을 수 없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 자신도 탈북민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집니다. 저는 강원도 출신이에요 라고 거짓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내 과거를 숨겨야 하지? 내가 북한에서 태어난 게 잘못인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북민이 적응 못하는 건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70년간 완전히 다른 체제에서 살았던 사람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적응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적응 못하는 사람들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탈북민이 적응하기 어려운 건 70년간 다른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언어, 문화, 경제, 심리 모든 게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우리만의 속도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꼭 바로잡고 싶은 질문.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질문은 제가 가장 바로잡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북한 주민들을 단순화하는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두 부류다. 김정은을 신으로 믿는 세뇌된 사람들, 혹은 김정은이 나쁘다는 걸 알지만 숨기는 사람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스펙트럼입니다. 한쪽 끝에는 진심으로 체제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완전히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완전히 믿지도 않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의심하지만 표현하지 않고 불만이 있지만 참고 살아갑니다. 제가 북한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선생님은 60대 여성으로 당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오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장난으로 초상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을 심하게 혼냈습니다. 교무실로 데려가서 1시간 동안 자아 비판을 시켰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진심으로 믿고 있구나.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아들이 중국으로 밀무역을 한다는 걸, 그리고 선생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밀무역은 불법입니다. 체제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선생님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었을 겁니다. 체제는 위대하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살아야 한다. 이게 대부분 북한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체제를 지지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생존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사람, 제가 다니던 공장의 당비서. 그 사람은 40대 남성으로 당에서 파견된 간부였습니다. 매주 생활 총화 시간에 김정은의 교실을 낭독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 당을 위해 헌신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몰래 뇌물을 받았습니다. 누가 결근하고 싶으면 돈을 주면 넘어갔습니다. 누가 물건을 몰래 빼돌리고 싶으면 몇 %를 받고 눈 감아줬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동무는 정말 김정은 원수님을 믿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나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 대답이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믿는다 혹은 안 믿는다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버텁니다. 세 번째 사람, 장마당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는 50대로 보였는데 중국산 옷을 팔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 아주머니한테서 옷을 샀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하더니 결국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하네. 그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원망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는 체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냥 내 가족 먹여 살리면 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김정은이 나쁜지 좋은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물론 일부는 체제에 완전히 환멸을 느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외부 세계를 알게 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나만이 어떤지 모르고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상상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단순히 나쁜 곳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고향이고 가족이 있는 곳이고 익숙한 삶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남한에 와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흑백으로 봅니다. 김정은은 악당이고 북한 주민들은 피해자입니다. 간단명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그 체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체제를 지지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체제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김정은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건 위선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북한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공적인 얼굴과 사적인 얼굴. 당 앞에서의 모습과 가족 앞에서의 모습. 저도 그랬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에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와 함께 오늘 배급 언제 나올까를 걱정했습니다. 그게 북한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세뇌된 사람들 혹은 숨어서 저항하는 사람들로 나누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이 나쁜지 좋은지를 판단할 자유도 그에 대해 말할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제가 탈북한 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언제쯤 봉기할까요? 언제쯤 김정은을 끌어내릴까요? 저는 솔직히 대답합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혹은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겠속 오후 638입니다. 왜냐하면 봉기하려면 희망이 필요하니까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버팁니다. 그게 슬픈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남한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비판할 수도 있고 북한 체제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아직도 침묵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두 얼굴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세뇌된 사람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생각합니다. 의심합니다. 불만을 가집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강인하고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는다 혹은 안 믿는다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을 나눕니다. 그게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과 시청자에게 전하는 말. 북한에 대해 가장 그리운 건 뭐예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잠시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모순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제가 떠나온 곳입니다. 배고프고 자유 없고 미래도 없는 곳. 그런데 그리운 게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그리운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두고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건강하실까요? 저를 원망하실까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항상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손,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그 손으로 저를 안아주시던 기억, 어머니의 목소리, 밥 먹었니? 라고 물으시던 그 목소리, 어머니의 냄새, 땀과 흙과 비누가 섞인 어머니만의 냄새. 지금 제 옆에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따뜻한 집에서 배부르게 밥 먹고 함께 텔레비전 보면서 엄마, 여기 정말 좋지?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기 없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두 번째, 고향 풍경입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작았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시골 마을. 봄이 되면 아카시아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들이 온 산을 뒤덮었고 달콤한 향기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꽃을 따서 꿀을 빨아먹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강에 갔습니다. 맑은 물에서 수영하고 물고기를 잡고 친구들과 물장난을 쳤습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딧불이를 봤습니다. 가을이 되면 산에 올랐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도토리가 떨어지고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고 추운 손을 입김으로 녹였습니다. 그 풍경이 그립습니다. 남한도 아름답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고향의 그 풍경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친구들입니다. 북한에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 같이 공장 다니던 친구들. 우리는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꿈을 꿨습니다. 한 친구는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그 친구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친구는 장난을 좋아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웃게 만들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한 친구는 조용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누군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직 북한에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탈북했을까요? 혹은 세상을 떠났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가끔 꿈에 그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시 학교에 있고 함께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입니다. 저는 여기 있고 그들은 저기 있습니다. 네 번째, 단순했던 삶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이 힘들었는데 그게 그립다고요? 하지만 정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장에 가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잠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남한에서는 모든 게 선택입니다. 어떤 일을 할지,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처음에는 이 자유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해졌습니다. 선택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제 잘못입니다. 북한에서는 잘못되어도 나라 탓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배급이 안 나오면 나라가 못 줘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힘들면 당에서 시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모든 게 제 선택이고 제 책임입니다. 그게 때로는 버겁습니다. 5번째,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 소속감입니다. 북한에서 저는 우리의 일부였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들, 같은 공장 동료들, 같은 나라 사람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진짜 우리인지는 모릅니다. 체제가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한에서 저는 나입니다. 혼자 일하고, 혼자 먹고, 혼자 잡니다. 자유롭지만 외롭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사람들을 봅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각자의 길을 가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때 북한의 그 좁은 마을이 그립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를 챙기고 함께 살던 그 공동체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남한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제 선택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서의 기억들을 지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곳은 제가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이고 제 인생의 절반을 보낸 곳입니다.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는 건 북한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그리워하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곳은 내 고향이었다. 나쁜 곳이기도 했지만 내 고향이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10가지 질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굶주림, 김정은, 탈북, 휴대폰, 사랑, 영화, 탈북의 어려움, 적응, 북한 주민들의 생각, 그리고 그리움. 이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께 북한을 조금이나마 이해시켜 드렸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웃고 울고 사랑하고 꿈꿉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체제에서 태어났다는 것뿐입니다. 그 체제가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배고프지 않게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게 북한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인간의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 남한에서 그 바람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적응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곳에서는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성분, 정해진 미래, 정해진 삶.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제가 어떻게 사느냐는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제가 탈북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탈북민을 볼 때 불쌍한 사람들 혹은 특이한 사람들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도와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적응하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언젠가 우리도 완전히 남한 사람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완전히는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북한에서의 기억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고, 감사하게 만들었고, 인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 고통받았기에 남한에서의 작은 행복도 소중합니다. 자유가 없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 값집니다. 선택할 수 없었기에 지금의 선택이 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북한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남한에서의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이 올까요?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까요? 저는 모릅니다. 제 살아생전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이 오면 탈북민들이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쪽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북한의 현실과 남한의 자유를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한은 무섭지 않아. 여기서도 살 수 있어. 우리는 남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다르지 않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언젠가 서로를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들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북민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해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가 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잘 적응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제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그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여기 정말 좋아. 엄마도 여기 와서 함께 살자.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가끔 북한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